ITN 해설위원 김영준 명지대 교수 또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함께 현재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누리당에서 지금 의원총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자, 이 총선 룰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토의할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과정은 이제 거쳐야 되겠지만 말이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해서 당론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총을 열어서 물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그 여야 합의의 절차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과거와 달리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공천에서의 변화를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만약에 예. 친박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쪽은 여전히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세력과 예.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세력 간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국민들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세력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네. 지금 뭐 의원총회 그 장면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 지금 의원총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친박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다가 갑자기 왜 안심 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로 바뀌었느냐는 절차상의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원래 그렸던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 되지 않았느냐. 네. 따라서 이제 차선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아마 전화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라는 방안을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네.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야권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추구했던 공천 방식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면서 여야 이 대표 간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부분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예. 되고 그러면서 청와대나 또는 여권 내 이제 친박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예상하지 못한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떤 그 공격을 받은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청와대가 좀 격앙됐다라고 할까요? 관계자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나름 그 감정적이고 조금 격앙된 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의원총회 앞서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반응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청와대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청와대의 반응은 잘못된 거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공천의 공짜도 청와대는 꺼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청와대, 특히 행정부가 정치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선 문제와 공천도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선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공개적으로 그걸 이례적으로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5가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더 나아가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네. 청와대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 뭐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역선택, 또 민심 왜곡 우려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을 들어가는 돈 들어가는 공천이다. 뭐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정치개혁 특위에 대한 문제를 청와대가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권에서 창조경제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노동개혁 문제가 있고 일일이 다 행정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얘기는 정치개혁 특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역선택, 조직선거, 더 나아가서 이 경선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이 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청와대가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데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략적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부분은 뭐냐면 여야 모두 정치권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일종의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청와대가 목적으로 하는 그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의원총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전격적인 입장 발표를 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뭐 전략공천을 통한 이른바 박근혜 세력의 차기 총선에서의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기 후반을 맞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입법 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국회나 이 정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또 차기 총선에서의 결과가 2017년 대선 후보의 그 결정과
과정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 세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번째 관문이 공천을 통해서 좌파 세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 또는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노림수라는 말보다도요, 일종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부분은 2016년도 총선 이후에 안정적 국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네. 정치 철학과 맡은 사람과 같이 국정을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친박이 결집해서 김무성 대표 체제로 흔들어라 예. 라고 하는 시그널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거와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특히 청와대가 앞장서서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당 내에서의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을 통해서 유엔 총회를 통해서 지금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베랑간 청와대가 공천 문제를 갖고 들고 나왔다는 것은 네. 조금 어색할 뿐만 아니라 조금 서투른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김영준 교수께서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의원총회가 이번 총선 룰과 관련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서전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다. 언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미 시작은 됐었죠. 다만 네. 이제 시간이 가까울수록 좀 더 본질에 가까운 문제를 갖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서로가 이제 주장하는 바를 다 내놓지 않겠나. 따라서 뭐 물 밑에서 물 위에서 이제 다양한 논의와 대화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의원총회는 이게 수백 명이 수십 명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역시 그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결국 이제 공천과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이미 진행 중이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앞서 네.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청와대 쪽도 그렇고 좀 정치적으로 미숙한 부분 굳이 이렇게까지 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요. 아직은 그걸 다 드러내놓지 않고 일단 명분과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좀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와 교감 없이 발표를 한 것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도 미숙한 거죠. 오히려 좋은 방법은 대통령께서 어차피 해외 순방을 하셨고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당 대표를 불러서 네.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조정의 정치고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소통의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각각 소통을 안 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미숙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글쎄요. 지금, 오늘 뭐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대결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비춰지더라고요. 네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또 그 입장을 내놨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공천 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이게 정말 경랑에 휘말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96년도 당시에 그 신한국당의 당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자당을 신한당으로 바꾸고 이해창, 박찬종을 2월 달에 영입하고 새로운 그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 총재였을 때는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네. 더 나아가서 당내 민주화를 포함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 같은 행태를 보이니까 야 이게 좀 정치 시계가 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 우려를 자아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적인 얘기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 공천제 이거 지금 가능하냐? 또 이게 효율적이냐? 민심을 잘 반영할 것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또 그 전에 이제 전화 여론조사가 가졌던 어떤 의문들, 예.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회용 전화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예. 사용하는 건데 그 전에는 사실은 착신 논란도 있었고요. 경남 양산시장 그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예. 그래서 조직 동원. 이게 결국은 여론조사를 했지만 누가 더 조직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 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따라서 네.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했던 것인데 안심번호제를 활용하게 된다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문제는 이제 그 여야가 지금 같은 방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용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가능한 늘리자라는 거 조사 대상자 숫자를 뭐 네. 2만에서 3만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데 네. 야당 거기에 비해서는 한 300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이제 공론조사 형식의 그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논의하고 이 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직 동원 논란 또는 조작 논란으로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까지는 역시 건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역선택의 부분 이게 여야 동시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휴대전화 여론조사라는 게 참 유례 없는 얘기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안심번호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예.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유선전화, 집에 있는 유선전화를 가지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이 사용될 수 없는 거는 개인 각각에 대한 통신 보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안심번호가 채택이 되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모바일 번호가 일회성으로 통신사가 경선을 하는 정당에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제공을 합니다.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선거가 예.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면이죠. 과거에 유선전화만 했었던 방식에서 모바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표본에 이런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과거처럼 조직 동원 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100%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방식을 과거와 같이 하질 않고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박 예. 교수가 말씀한 대로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300명에서 1000명을 선출한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기서 토론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여하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면, 더 나아가서 당 지도부가 공천에 관련돼서 개입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이라는 게 현역 의원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친박계에서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 때도 뭐 그렇지만 꾸준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건 두 가지 면이죠. 하나는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있으니까. 높고 예. 두 번째는 조직 선거가 가능할 때 현역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그 두 가지가 다 적용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원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꼭 지지도랑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아, 지금 현역 네. 의원들한테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요? 아니 꼭 과거처럼 이게 지금 얘기한 처럼 현역한테 유리하다는 거는 잘못된 가설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요. 현역 의원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됐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는 교체 지수가 현역 의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현역한테 유리하고 조직이 동원할 수가 있다라는 그 전제로 해서 현역한테 유리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다른 얘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제한된 선거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처음에 얘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이 선거인단의 규모가 제한이 없는 걸 얘기할 때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쓰는데 예. 아무리 뭐 2만 명이라든지 뭐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박 교수님은 짧게 뭐 좀 그 오픈 프라이머리 그 관련해서 이번 그 국민 경선제 이거
지금 친박계에 반대하는 이유를 짤막하게 좀 답변해 아무래도 이제 그 전략 공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과거처럼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당 지도부라든가 또는 권력자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이제 제한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전국에 다 실시할지는 아직 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체로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새누리당 총선 룰과 관련해서 경랑에 휘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